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1일 2020년의 새날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신년 특집 2020년을 열다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역사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2020년 하면은 막연한 미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했던 SF 만화 2020년 우주의 원더 키디. 네, 이걸 보면서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했는데요. 그 막연한 미래였던 2020년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왔습니다. 자, 올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학자 한 분과 함께 역사 이야기 나누면서 2020년 올해의 순간순간을 미리 보기 쫙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을 열다 역사편, 역사학자면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책임 편집인 성공회 대학교 한홍구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우리 역사 공부를 한홍구 교수님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업을 들은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사. 제가 전권을 다 써서 탐독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 현대사를 공부할 때는 한 교수님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모시는 자리에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교수님. 새해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경자년, 흰쥐해인데 음력설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경자년, 역사 속의 경자년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1840년에는 우리 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900년에는 이제 세기가 바뀌는 일종의 밀레니엄 해였고 또 보면은 이제 중국이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의화단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었던 때고요. 그다음에 1960년 아주 중요하죠. 우리 4월 혁명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4.19 혁명. 그래서 이제 2020년에는 정말 우리가 그런데 큰 일을 만들어서 그 후대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이렇게 통일을 향해서 성큼 나갔구나.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이렇게 정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구나 하는 그런 큰 일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4.19 혁명 말씀하셨는데 사실 0으로 끝나는 해를 보면은 4.19 혁명이 있고요. 60주년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그렇습니다. 맞게 되고 6.25 전쟁 7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모로 역사적이고 뜻깊은 한 해인데, 자, 이제부터 교수님과 함께 2020년 미리 보기, 앞서 언급한 새 날들의 의미와 정신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촛불 시위가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아이콘이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요즘엔 또 검찰개혁 특강을 하시는데, 검찰개혁 촛불 시위와 많이 또 연동이 됩니다. 많이 되기도 하지만, 또,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이제 연이어 벌어진 촛불 집회가 나름 뜨겁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2016년 촛불과는 여러모로 달랐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2016년에 광화문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 2017년에는 다른 데, 2019년에는,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또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2016년에 촛불 드신 분들. 그러나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 여기에 또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촛불혁명의 뿌리가 바로 4.19 혁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60년으로 가보고자 하는데 한국전쟁이 있고 이제 종전 후 7년 뒤 당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정말 이거는,
이승만 정권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을 별로 네.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보통 선거권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가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국민들도 인식이 좀 덜 했었죠. 그러다가 네네. 이제 우리가 4월 혁명을 거치고 광주를 거치고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네. 내 한 표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돼서 지금은 감히 이런 일을 못하지만 네네. 3.15 때는 이제 뭐 엄청난 부정이 자행됐죠. 네, 그렇죠. 뭐 투표함 바꿔치기, 갑자기 전기를 끊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민의를 바꿔치기 했던 네. 그런 일들도 기억이 나고요. 자, 근데 교수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4.19는 왜 미완의 혁명이 됐을까? 우선 가장 결정적인 것은 5.16을 당했다는 거고요. 5.16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네. 4.19에서부터 일어나던 그 개혁의 열기를 잠재웠다는 게 네. 가장 중요하고요. 또 네네. 하나는 우리 주체 역량이 네. 워낙 약하다 보니까 시민의 주체 어떤 역량이. 의미에서는 네. 4월 혁명을 만들어낸 게 기적이었고 그러나 뒷심이 딸려서 그걸 지탱을 못했다. 그렇게 네. 봐야겠죠. 네. 신동엽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4.19 정신을 이렇게 압축했는데 2020년에 다시 생각해보는 4.19 혁명의 역사적 가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마 그 4월 혁명을 얘기하려면 한국전쟁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전쟁 70년대. 한국전쟁이 53년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쪽에서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거나 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그 정말 암울한 상황. 네. 그리고 50년대 말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56년에 신익희 선생이 선거 중에 갑자기 네. 의문의 죽음을 하셨고 그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는 분들 그 선생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분들은 전부 다 독살당했다 이렇게 그렇게들 보시더라고요.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부검을 했다든가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익희 선생 돌아가셨고 네. 그다음에 조봉암 선생은 죽여버렸잖아요. 사법살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60년 3.15 선거를 앞두고 네. 야당의 후보였던 조병옥 후보가 예.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것도 역시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다 세 분이 연속 돌아가시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청년 학생들, 특히 10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네. 첫 번째 시민혁명에 그 참담한 학살을 겪은 지 17년이 안 되는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놀라웁니다. 60년대 말 전 세계적인 청년 혁명의 열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의 68혁명도 그렇고요. 근데 왜 그때 우리는 조용했을까? 1960년 4.19 혁명 때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네. 그 4.19를 주도했던 세대들, 4.19 네. 혁명의 주역을 자처했었던 학생들 중에 보면은요, 상당수가 네. 유신이 일어났을 때 그거 찬성하고 또 공화당 들어가고 중앙정보부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4월 혁명이 좀 돌출적인 성격을 또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량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또 분단과 전쟁과 학살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됐다가 4.19도 그래도 다시 다 죽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긴 했지만 네. 그걸 이제 쭉 끌고 나오는데 뒷심이 부족했고 7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광주에서 다시 이제 불붙게 되는 것이죠. 네. 4.19 그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은 6.3 사건이라고 하죠. 네. 한일 예. 수교 반대하는 예. 그 시위에 또 앞장섰던 인물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네.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요. 예. 배고파 못 살겠다. 네. 악덕재벌 잡아먹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대기업 회장 하신 분인데. 예, 재벌의 앞잡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20살 때의 자신을 기억했었으면은 네. 감옥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네. 자, 앞서 5.18 말씀하셨습니다. 네. 4.19 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제 소술이 나지만 네. 분연이 일어났고요. 신군부의 권력 찬탈 야욕에 맞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4.19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것이 현재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학살 책임자로 불리는 사람이 아직까지 반성도 안 하고 참여도 하지 않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니 말이죠. 5.18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지요? 예, 그래도 다른 국가폭력 사건에 비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많이 규명이 된 편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발포 명령자, 발포 명령자, 학살 명령자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 요즘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헬기 사격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전에 피해자들에게 여러 번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았었던 부분. 피해자들이 입을 못 열었던 부분이 성폭력 관한 부분인데.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들 중에 그 성폭력들이 많이 자행이 되는데 한국전쟁 같은 때는 민간인 학살 얘기는 나와도 성폭력 얘기는 이제 안 나오고 끝나버리는 셈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5.18에서 비로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행불자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그 교도소에서 밝혀졌던 안매장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이 안매장과 행불자는 이제 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신군부 정권이 5.18의 진상을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했는가. 뭐 5.18 그 연구위원회라는 5.11 연구위원회라는 걸 88년도 그 청문회 앞두고 만들어 갖고 이제 했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밝혀져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교수님, 전 궁금한 게요. 광주 학살이 미리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은 5.17 비상계엄 이후에 하여간 그래서 우리 권력에게 밉보이는 놈들 나타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광주를 시범 케이스 삼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역사적인 두부모처럼 딱 잘라지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네네. 아마도 그 이제 12.6 사건 같은 거 또는 네네. 그 이전에 부마 항쟁을 보면서 네. 신군부 입장에서는 공수부대 투입하면서 밟아버리면 시위 금방 진압이 되는데 네. 부마 항쟁 때 그랬거든요. 네네. 괜히 경찰력 갖고 막으려다가 일이 커져서 각하까지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시위가 터지면은 아주 뻔때를 보여서 박살을 초전 박살을 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전 박살의 정도가 학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냐 하면은 저는 그 점은 좀 의문이에요. 오히려 광주의 시민들이 초전박살,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면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달려들게 되니까 군부도 당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학살이 발생을 했고 군부도 수습이 안 되니까 일단 빠졌다가 안 되겠다 이건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몇백 명 설상을 하더라도 진압을 하자. 그래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라는 게 누가 미리 각본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아마 그 민중들의 폭발적인 힘. 우리 4월 혁명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렇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거기에 역사의 필연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시 남미에서 군부 독재자들이 막 발흥을 하던 때였는데 그 배후에 미국 CIA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5.18 광주 학살 당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교수님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발 떨어져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어서 미국의 힘이라는 게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누가 잡든지 간에 미국에 충성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미국의 이익만 구현되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반미가 아닌 미국에 복종을 하게 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두환을 그러니까 레이건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처음 불러서 끌어안아 줌으로써 전두환은 미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충성을 또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미국의 힘은 한국에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걸 미국이 손바닥 안에 놓을 수 있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올해로 40년을 맞게 됐습니다. 예. 자, 6.25 전쟁,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 이 남북분단은 이 70년이 되도록, 이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한국 정치와 사회, 이데올로기의 상수입니다. 항상 보면은. 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색깔론을 제기하고 이데올로기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어느 한쪽은 입을 닫고 어느 한쪽은 막 기승을 부리고 말이죠. 분단 70년을 어떻게 회고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이제 사실은 분단의 당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죠. 지금 북쪽에서 대남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남쪽의 어떤 공안 당국이나 군사 당국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1950 잘해 60년대쯤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분단이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도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태어난 분들이 있는데 각각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남쪽에서 지금 공안 검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사무총사에서 대남 사업하고 있었을 거고 북쪽에서 그런 대남 사업하고 있는 일들은 남쪽에서 고시패스에서 공안 검사하고 있을 그런 처지인데 서로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건 이건 이념의 문제보다도 이익의 문제 갖고 이익의 문제다.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익의 또 상당수는 한국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 또 외국의 어떤 월가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대신 싸우고 있는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 군수산업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교수님은 또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또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에 검찰의 그런 행보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저도 검찰 개혁 70년사라고 해서 쭉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도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 한국 검찰이 이제 점점 민낯이 드러나는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스스로 이 개혁이 과연 가능한가? 일부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또 그런 실제로. 부분이 실제로 긍정적인 역할을 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는요. 앞으로는 이제 이거 그렇죠.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검찰이 그래서 무언가를 그래서 한국의 검찰이 필요하다라는 그걸 얻었다면 그 증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이제 그런데 과연 한국의 검찰이 그만한 신뢰를 주었는가 하면은 당장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에 검찰에서도 보면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검사의 비위 같은 것들은 다 덮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검찰이 자체 개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비리와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치는 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도 그건 반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이 정말 이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한테 휘호를 써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공무원들이나 재벌이나 그런 쪽에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바로 서야 사실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민들이 추운데도 나가서 검찰 개혁을 외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깊은 통찰이 없다 하더라도 단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슨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통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4.19 혁명 60년, 6.25 한국전쟁 7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자, 교수님, 올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대 정신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까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 역사에서 많은 성취를 거뒀지만 또 많은 후퇴도 하고 우리가 놓친 찬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는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이 피곤하시더라도 끈질기게
즐기게 가야 한다. 즐기게 가야 한다. 즐기게 가야 한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처음 그 성인이 되었을 때 가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이거 좀 바꿔야 돼. 했었던 그 첫 마음을 잃지 말고 즐기게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신년 특집 2020년을 열다 역사편 성공회 대학교 한홍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음악 한 곡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저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를 듣고 싶은데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요새 강연을 다니면서는 20살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살아가다가 20살 때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20살 때의 자기를 잊지 말고 20살 때 이명박이 20살 때의 자기를 그 기억을 했으면 감옥까지 갔겠습니까? 20살 때 반일 종족주의 쓴 그 이영훈 교수는 20살 때 전태일의 분신에 제일 먼저 달려간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살 때의 자기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30살만큼은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조선일보 독자였는데. 알겠습니다. 자, 한홍구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김용민 라이브 신년 특집 2020년을 열다. Feeling good. 김용민 라이브 신년 특집 2020년을 열다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년편, 경제편, 역사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시간은 2020년을 열다 주진우 편입니다. 주진우 편. 네. 주진우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됐어요. 주진우 기자와 함께 올해 놓치면 안 되는 뉴스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돈 많이 버시고. 네, 그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새해 방송 많이 하시고. 자, 오랜만에 모셨는데. 음악방송 DJ 하세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자, 우리 애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은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네. 폭 망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2020년은 19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네. 나쁠 수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더 갖고 2020년에는 복만 많이 받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닥을 치는 한 해였습니다. 2019년이요. 네. 자, 2020년을 열다라는 주제로 새해 첫날 함께하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를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의 마지막 손님으로 모셨어요. 2019년에 화두였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삼성 이 모든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주진우 기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하나하나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조직이기도 한데 2019년에 왜 이렇게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을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위치도 크고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검찰이 적폐청산의 맨 앞에 서면서 검찰이 저렇게 개혁에 앞장설 수 있거나 해서 신뢰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검사들이 정치 세력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굉장히 전횡을 보이던 난폭한 모습을 그 단면을 본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잊고 있었던 눈두렁 시계 사건. 그때 검찰이 정보를 흘리고 언론이 나팔을 불고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게 잡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다시 떠오른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우리 시대의 화두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국과 윤석열 간의 그 충돌을 보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죠. 2020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
진통도 있었고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있는데 네. 사실 근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은 이제야 시작이에요. 이 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네. 검찰의 권력, 힘을 분산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개혁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하는데 저는 한 50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을 통과시켜서 네. 권력을 약간 분산시켜 놓고 그리고 다른 인사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죄를 네. 없앨 수도 있는 검찰의 권한 네.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받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그 동료 검사가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좀 분산시켜 놔야죠. 네. 사실은 국회의 역할이 큰데 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네. 법사위에서 뭐 열심히 싸우고 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예.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국민적인 그 열망도 좀 실현하기를 바라는 실현의 원년으로 삼는 2020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게 기구만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구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공수처법 그 공수처만으로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니 그 공수처라는 기구에서 검사를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할 수도 있는데 예. 그 공수처에 예. 검사들이 다 가고 검찰 수사관들이 갔을 경우 그래요? 네, 갔을 경우 그 친정 식구들을 이렇게 다 수사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검찰 출신 공무원들과 네. 검사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행태를 봐서도 네. 검찰 조직에 충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냥 시작일 뿐 더 큰 노력을 우리가 더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그 검찰 개혁의 열망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요. 네. 검사들이 갑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딴 분들을 갖다 채우면 안 돼요? 그래야 되는데 네. 아무리 봐도 저희가 특검을 항상 실패하는 경우를 봤었는데 네네네. 뭐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네. 특검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가서 검찰 논리로 검찰의 이익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전 검찰 수사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칫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잘하겠지? 관심 끊어야지? 이러는 순간 검찰이 공수처 조직을 장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예. 검찰은 지금껏 자기 힘을 그런 식으로 놓지 않고 여기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러네요. 국가 권력도.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검사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 조직의 논리를 정권적 차원에서 이제 구현을 했었고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랬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네.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선 검사하고 자주 접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밥은 먹어야죠. 예, 취재 차원에서도 네. 만나시고 그러시는데 검사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네들도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냐? 그나마 검사들이 이렇게 버텨줘야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 설 수 있다고 그런 자부심은 있죠. 그래요? 네. 본인들이 이 국가를 세우고 지탱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찰 고위직은 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깨끗하다는 얘기하는데 네. 다른 조직에 비해서 난폭하거나 힘이 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많이 다 아는 건데 삼척동자도 알고. 다 알죠. 네.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들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호 견제가 그건 덕목 정도가 아니라 원칙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 그 견제 균형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네, 그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주진우 기자는 출입처가 없는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 다 출입해요. 네. 언론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권력형 비리 전문 기자로서 20년 동안 그 명성을 쌓아왔는데 MBC에서 스트레이트를 1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편씩 탐사보도 방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하차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참 그 스트레이트에서 활동하던 MBC 기자들 네. 참 역량이 있더라고요. 네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기성 언론에서 탐사 보도를 한다는 것. 이게 어떤 그 한계도 보셨을 것 같아요. 가능성도 보셨고. 한계 많이 봤는데 검찰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네.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문제나 삼성 관련된 기사를 써서 네. 특검이 열렸어요. 굉장히 그렇죠.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 네, 사회적으로 네, 네. 가장 큰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 검찰 수사가 있으면 검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중간 그렇죠. 수사 보고는. 예, 예. 근데 제가 기자회견장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쫓겨나요. 출입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기 나는 꼼수다라는 그 지하에 아주 네. 불온한 매체가 있었습니다. 예. 그 매체에서 저희가 선관위 디도스라고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무리가 네.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했던 거 기억나시죠?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등 네. 재보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재보선 박원순. 당일에 젊은 유권자들 투표 못하게 하려고 선관위 이제 투표소 네. 정보가 있는데 선관위를 그 홈페이지를 공격해가지고 네. 접속하지 못하게. 저희가 그 낙검수에서 그 문제 제기해서 특검이 열렸었습니다. 네, 네, 경찰이 먼저 수사했고요. 네. 근데 경찰이 기자회견하는데 네. 제가 또 쫓겨났어요. 오. 이번에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네. 사실은 검찰은 네.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피의사실 사실은. 공표. 네. 이거는 언론과 검찰의 합작품이거든요.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네. 잘했다, 이걸 따질 수 없이 굉장히 진짜 치졸한 보복극 같은 네.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데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얘기하는데 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출입처에 검찰 출입 기자들은 네. 검찰을 몇 년 이렇게 출입하면 자기가 부장검사나 지검장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같이 이제 어울리다 네. 보면은. 같이 밥 먹다가 보면. 네. 그래서 그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쓰고 그걸 네. 특종이라고 단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생관계를 이어가는데 네. 기자가 그 정보가 있는 권력, 검찰의 그 정보 소스를 그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언론과 검찰의 이 공생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출입처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전혀 한국의 이 기레기로 계속 불리우는 언론의 행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널리즘이 발전할 수가 없다. 네네.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출입처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지는 모르나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을 때마다 이게 정말 벽에 부딪히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 목도하고 있었죠. 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는 몰라도 저는 검찰 기자실은 폐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판을 받다 보기도 전에 네. 그리고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나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 정보를 흘리고 그 내용을 흘려서 한 사람을 그냥 여론 재판으로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중에 무죄가 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폐단을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슬이 이런 악의 먹이기 사슬이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걸 보면 이거는 언론에서 이거는 바꿔보자는 얘기를 이번에는 했었어야죠. 노태롱식의 교훈을 그때도 못 얻고 지금도 못 깨우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부르짖는데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KBS의 보도국장 격인 네.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이 취임 일성에서 출입처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 아닙니까? KBS가. 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떠나서 네. 이 KBS에서 이런 그 선언 자체가 네. 이미 큰 성공이고 큰 반향이라고 봅니다. 선언만으로도 성공이다. 네네. 그런데 저는 그 KBS나 네. MBC 같은 큰 언론사는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이 선언을 먼저 출입처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정방송에 대해서는 맨 첫걸음을 떼었고 먼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눈치를 보거나 아직 검찰한테 그 편한 먹이, 편한 그냥 일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생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KBS가 첫 발을 띄움으로써 우리 그 언론사도 조금 그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시도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보고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일선 기자들 얘기는 이래요. 뭐 사실은 회사로 출근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출입처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입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너무 좀 안일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그러는데 예. 출입처에 계속 나간다고 해서 검찰 열심히 나간다고 검찰이나 그 행정소송, 사법부 여기에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에 출입하면서 거기에서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만나면서 너무 안이하게 술 먹으면서 형 동생 하면서 하나 네. 던져주는 먹이에 네. 그 기사에 쓰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네. 발전 없습니다. 7년, 8년 검찰 출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세월 동안 그냥 방목되는 거고요. 뭐 어항에서 사육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기 개발 차원에서도 기자들이 빨리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돌아다니죠. 돌아다녀요. 약속하고 이렇게 만나죠. 그 검사들도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그 틀에서 이 네. 가불관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네. 정보를 가진 사람이 완벽하게 강자기 때문에 기자들이 검사들한테 특별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서 하나씩 받아오면서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진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한테 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팽개쳐가면서 얘기하고 있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주진우 기자가 이제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데 저는 주진우 기자한테 놀랐던 게 뭐냐면은 검찰한테 말하자면 핍박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주로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네, 저한테 고소 고발하거나 저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저한테 고소했던 사람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저녁 같이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하여간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탄압받고 핍박받은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 듣고 네. 그러면서 또 검사 만나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수사했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네. 그게 진짜 취재가 아닐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도 잘 만납니다. 정광훈 목사하고 친해요. 네. 예, 친하진 않고요. 서세원 목사하고도 친하고. 좀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좀 서로 예, 알겠습니다. 지도. 예, 지도? 네, 지도 편달. 지도 편달.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만 만나면 검사로부터 정보 들으면 사안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네. 사고 방식에서부터 우선 헤어나와야 됩니다. 네, 출입처에서 그렇습니다. 헤어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의 그 논리나 검사의 그 내용들도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하고 이렇게 유착되거나 가까워지면 네. 그 논리대로 이용당하기 굉장히 그렇죠. 쉽습니다.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면 얼마나 언론이 검사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까? 굴절되거나 오염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삼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 네. 이재용 부회장 지금 뭐
최종심 결과가 나오면은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기환송이 된 거죠? 파기환송심 지난 8월에 예.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네. 뇌물이 50억이 늘었어요. 네네네. 정영식 판사가 뇌물 액수를 줄이고 36억으로 줄이면서 2심 때. 네. 2심 때. 네.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네. 뇌물 액수가 50억이 늘었습니다. 3심에서. 예. 예. 34억이 말값이고요. 비탄화 등 말값이고 16억 원이 영재센터에 대한 그 지원도 뇌물 액수로 받거든요. 근데 네. 50억이 넘으면 특가법으로 예.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일단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워요. 네. 네. 특검에서는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기환송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기는 소극적 뇌물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검 측에서는 삼성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 동등하게 그리고 네. 승계를 위해서 이 뇌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승계 때문이었다라는 것들이 입증되는 여러 정황들 뭐 분식 회계라든지 그것도 주가 조작이라든지 네. 거기다가 대법원에서 승계를 위한 뇌물이었다고는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네. 정준영 서울고법 일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네. 계속해서 네. 경영을 지금 지도하고 계세요. 그저 왜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네네, 이재용 그 부회장한테 막 훈계하듯이 그렇죠. 따뜻하게 따뜻하게 뭐 건강 신경 쓰고 아니 근데 그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경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원래. 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봐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여삐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네. 그런데 이게 또 변수가 뭐냐면요. 정준영 부장판사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MB의 지금 2심 판사? 네네. 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고법에서 네. 굉장히 그 특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재판을 그냥 편안하게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집에 있잖아요. 네, 집에 계시고 그다음에 기일도 잘 안 잡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보 회신을 받아봐야 된다고 미국에다가 정보를 달라고 이렇게 보내놨어요. 네. 평상시에 이런 내용이면 그 미국에 물어보지도 않고요. 미국에서 회신하지도 않습니다. 다스 미국 법인 관련한 거죠. 다스의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에이킹 검프에 대해서 에이킹 검프에 돈을 준 게 어떤 돈이었는지 그 내용을 물어봐놨는데 미국에서 회신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이명박 대통령 재판이 예. 잠자고 있다 갑자기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회신되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그렇죠. 예. 회신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미 법무부에서 네. 갑자기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회신을 했습니다. MB로서는 이 회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 쪽으로부터 뭔가 정보를 받아야 우리가 재판이 가능하다. 네. 이랬었는데 청보가 온 거예요. 네, 뜻밖에도. 그렇습니다. 예. 원래 판사님들이 그런 거 부탁하면 안 들어줍니다. 네, 근데 들어줬어요. 네, 들어줘. 정준영 판사가. 정준영 판사가 들어주는 것 자체만도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봐준다, 네. 편들어준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데 네. 갑자기 회신이 와서 잠자고 있던 재판이 마구 굴러갑니다. 그래서 1월에 결심을 하고 2월 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판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MB 판결전만 가능합니까? MB는 갔다 왔고 뇌물 액수가 네. 51억, 50몇 억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원래는 소송비 대납으로 68억이었는데 네. 2심에서 재판부에서 예. 그 소송비 대납 뇌물 액수는 61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50억 더 늘어났어요. 집행유예도 그것도 무죄도 불가능하겠네요.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판결을 2월 달에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그 감옥 갑니까? 아니면은 30대까지는 구속 상태는 면하게 해주겠다? 아니요,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일단 구속입니까? 징역 15년인데 재판을 받다가 나와서 네. 보석 상태로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은 없고요. 이거 자체가 그 전대미문의 따뜻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법원까지 미루지 않을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재판이 굴러가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너무 따뜻해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장판사님이 정준영 부장판사님인데 만에 하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네. 지금까지 우리 법이 삼성일만 앞에만 가면 구멍을 내주고 네. 자꾸 돌아가고 휘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네. 뭐 이런 부조리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재용 립밤, 이재용 패딩 이런 것이 뭐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요. 네, 항상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뽑히고요.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 항상 삼성전자죠. 어떻게 보세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삼성이 광고를 잘하고요. 네. 그리고 돈도 좀 더 다른 데보다 많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삼성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나는 삼성에 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에 다니는 분들은 훨씬 더 크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인데 삼성의 이재용, 이건희 이씨 집안의 전횡 그리고 경영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저평가되고 덜 대접받고 있다. 저는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대우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회가 돈이면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그리고 돈을 너무 크게 숭상하는 그런 사회로 변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삼성을 또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도 또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기도 해요. 그래요. 네. 별로 이해하지 않는. 네, 아니 저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표정.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후손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정 정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합니다. 기성세대로. 자, 2020년 주진우 기자의 계획. 이거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별 계획 없어요. 별 계획 없어요? 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네.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방송 때문에 사실은 좀 활동의 폭이 좁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새해에는 야성을 한번 드러내셔야죠. 아니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날 왜 저한테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긴 하네요. 네. 예. 우리 다른 기자님들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새해는 더 많은 활동이라고 해요. 더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네, 2020년을 열다.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좀 들으면서. 네. Black Eyed Peas의 Where is the Love 이렇게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는 더 많이 사랑하길 빕니다. 네, 주진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첫날에 김용민 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특집으로 꾸민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2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